안녕하십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경제적 주체 발전 방안에 대해서 오늘 강의할 경상대학교 음악교육과 최강지 교수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배경과 포스트 코로나가 예술기획 변화 양상에 미친 것들, 또 IT를 활용한 예술교육과 전시, 공연 방법의 변화, 그리고 그린아트 뉴딜을 제안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결론과 제언으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예술계의 피해가 막심한데요. 2020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 증명 완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활동의 취소율이 87.4%에 달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해서 예술활동이 취소되었거나 연기된 예술인의 퍼센테이지가 87.4%가 된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고요. 피해 상황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40.5%, 계약기간 축소가 20%, 또 공연료나 임금이 미지급된 상황이 14%, 기타 계약 연장 거절 등이 25.5%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피해 금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2020년 상반기 피해 금액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시각예술 분야의 피해액이 총 1,489억 원에 달합니다. 자, 상반기라 하면 6월까지를 이야기하는 걸 텐데요. 8월까지 매출 피해는 어떨까요? 김혜지 의원님의 국감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말씀드리면 1월부터 8월까지 공연예술 분야는 1,967억 원, 시각예술 분야는 678억 원의 매출액 피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떠한 정책들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현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먼저 위기 지원 정책으로는 문화예술계에서 다양한 긴급 지원 방안들이 나온 걸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다양한 교육사업 추진이나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비대면 공연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콘텐츠 제공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포털 집콕문화생활을 포털을 개설해서 예술인들과 또 예술 향유층을 함께 지원하는 그런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술인들에게도 다양한 지원들이 또 마련되었었는데요. 청년 예술가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 예술인 창작 준비금, 또 공연 예술단체의 인건비 지원 사업, 혹은 대관료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받은 예술단체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추진되었습니다. 자, 국가를 평가하는 국정지표에는 문화예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사회의 혁신과 변화를 유도하고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 바로 문화예술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많은 희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이고 가장 유력한 주체인 것이 문화예술입니다. 자, 그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예술기획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교육과 공연 방법의 변화를 들 수 있을 텐데요. 그동안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과 공연을 했다면 이제는 온라인을 통한 모바일로의 전환을 예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술인 교육의 변화도 또 수반되어야겠죠. 그동안은 오프라인 공연을 준비하고 창작하는 활동에만 국한됐다면 이제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교육이나 혹은 온라인을 사용하는 어떤 온라인 창업 교육들도 같이 수반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문화를 향유하는 향유층이 단순한 향유가 아닌 이제 문화의 생산층이 되어서 중장년층이 예술교육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생애주기적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모바일이나 VR의 사용 증가로 인해서
다양한 형태의 예술 발표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현재도 지금 시도하고 있지만 VR 전시회나 혹은 모바일을 활용한 어떤 음악 레슨 혹은 합창 연주, 합창 연습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연 기획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예측을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는 과금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과금의 정책 변화를 하면 쉬운 말로 공연료를 지불하는 형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온라인 형태의 과금 모델을 이제 일반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공연 형태도 변하겠죠. 그동안은 전형적인 프로시니엄 극장에서 공연을 했다면 이제는 다양한 곳이 바로 공연의 장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버스킹과 같은 야외 공연도 확대가 될 것이고요. 각 대학마다 설치되어 있는 야외 공연장도 새로운 시설을 정비해서 새로운 어떤 문화의 발표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콘텐츠도 제작이 되고요. 또 굿즈를 제작해서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다 대비한 공연 콘텐츠들을 기획하는 변화가 올 것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술단체가 예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메스나, 바로 후원일 텐데요. 이제는 단순히 어떤 금전적인 후원을 뛰어넘어서 비대면 공연 자체를 위한 IT 기업의 재능 기부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우리가 공연을 할 때 공연장을 찾아오는 문화였다면 이제는 공연단체가 공연을 가지고 기업을 찾아가기도 하고 농어촌을 직접 찾아가서 공연하는 그런 형태의 공연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IT를 활용한 예술교육과 전시, 공연 방법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SNS를 통한 예술 소비의 재정의가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예술가와 예술 향유층 또는 예술 기관들이 서로 소통하고 소비되는 방식을 재정의하기 위해서 이제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도들을 통해서 어떤 코로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또 연대도 보여주고 서로 간의 사기를 북돋워주는 등의 선순환도 이루어졌고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해시태그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클럽 쿼런티나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외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어떤 투게더 애톰이라는 해시태그를 활용해서 그들을 어떤 문화향유층으로 새로 흡수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가수는 디안티스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보컬리스트이자 트럼페티스트인 가수입니다. 바로 디안티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3주 동안 완전히 폐쇄된 저녁에 자신의 콘서트를 라이브 스트리밍 했습니다. A Living Room Session이라는 제목으로 콘서트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콘서트는 굉장히 성황리에 바로 유료로 판매되었습니다. 이런 여파에 미국의 여가수인 에리카 베두는 쿼런티 콘서트 시리즈라는 것을 열었는데요. 티켓 유료화를 해서 1달러에서 3달러 정도로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이 이 공연을 보면서 그녀는 예상치 않게 많은 재정적인 수입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사례들이 아티스트들에게는 굉장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그림은 세계 5대 오페라 극장 중에 하나인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입니다. 자,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야 했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과 또 베를린 필하모닉 같은 예술기관들이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서 라이브 공연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상상외로 대박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술을 통해서 많은 온라인 스트리밍이 이루어지면서
세계 유명한 예술단체들도 이 기법을 사용하여서 지금 많은 공연들을 시도하고 또 상용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많은 악기 주자들이 화면 속에서 악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바로 네덜란드의 작은 도시인 로테르담에 있는 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사진입니다. 이들은 집에서 베토벤의 250주년 서거 기념을 맞이해서 나인 심포니 환희의 송가를 가상으로 녹음하는 기술을 채택하였고요. 바로 우리로부터 당신을 위해 From Us For You라는 제목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유튜브를 올린 지 단 4일 만에 70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2주 만에 200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예술단체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만일 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본인들이 공연하는 극장에서 공연을 했다면 관객이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천여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테르담 오케스트라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인해서 200만이라는 팬을 확보하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아주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된 단적인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라이브 스트리밍은 코로나 시대의 가장 확실한 대응으로 아티스트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지만 문제는 과금 정책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에 대한 정교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예술가들의 선작용, 선순환을 우리가 또 잠깐 이야기해 보아야 할 텐데요.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지원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사회는 예술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얻지만 예술가들은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지는 못하는데요. 예술은 사람들이 어두운 시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같은 물리적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예술과 문화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경험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일러스트레이터인 칼슨 앨리스는 집에 갇힌 사람들을 위한 일일 과제로 인스타그램에 격리자를 위한 미술 클럽을 시작했습니다. 이 클럽을 시작함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접속을 하고 함께 예술을 나누고 예술 이야기하는 그런 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탈리아 친구와 가족 그리고 더 넓어진 지역사회에 바치는 일러스트레이션을 공유함으로써 이 그림은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과 더 배려하고 연결되는 법을 배우기 위한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브뤼셀에 있는 예술 컬렉션에서는 집에서 격리되어 있는 아이들 혹은 집에서 학교를 갈 수 없거나 유치원을 갈 수 없는 아이들을 일상에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마스크를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역을 위한 마스크가 아닌 획일화된 마스크가 아닌 다양한 예술 형태의 마스크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이는 일상생활에서 예술이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암스테르담에 있는 패션 인스티튜트에서는 사회 봉사활동으로 병원에 있는 환우들과 노숙자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제작하는 일을 함께 도모했습니다. 단순한 마스크가 아니고 예술작품에 준하는 마스크들이 또 만들어지게 되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한 줌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춘천에서 사업명으로 전환 문화상상이라는 라운드 테이블로서 100개의 화면, 100개의 이야기, 봄의 도시 춘천이 묻습니다 라는 문구를 사용해서 함께 회의를 한 장면인데요. 이 행사를 통해서 전국의 100명의 문화활동가, 공연 및 축제 관계자, 예술가, 기획자 등이 줌을 통해서 춘천문화예술회관 스크린에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고 100인의 비대면 온라인
회의를 한 영상입니다. 예, 다음에 보고 계신 영상은 부산에서 지역 청년예술가 80여 명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바로 도라도라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코로나 와중에 힘든 여러 예술단체를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지원하기도 했고요. 또 그를 통해서 생긴 수익을 어려움을 겪는 예술단체들에게 함께 쉐어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채널을 운영하기도 한 선한 사례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심화된 면이 있지만 예술가의 노동 조건은 다른 직종에 비해서 불평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음악가들은 혼자서 음악을 만들어 편하게 살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이런 예술가들은 공연이나 녹음, 브랜드 파트너십, 아트 굿즈, 유튜브 광고 수익 등을 통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서 이제는 수입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소비자가 바로 소셜 미디어나 이런 미디어 스트리밍을 통해서 문화를 향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공연을 창작하고 준비하는 단계를 넘어서 직접 이런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송출하지 않으면 예술가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노력을 실제로 몸소 실시하신 작가분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2020년 이철수 판화전을 예로 들겠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을 했던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바로 이철수 판화전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VR을 통해서 전시가 되었습니다. 너 하나를 위해 오늘 온 우주가 있는 듯이라는 주제로 회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철수 판화전이 열렸는데요. 이 VR 전시관은 기존 전시관을 온라인으로 그대로 옮겼으며 이철수 작가가 60여 점의 작품을 직접 설명하고 영상을 함께 보면서 시청자들에게 설명한 것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린아트 뉴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바로 흑사병으로 모두가 혼란스러운 시기였던 이태리 피렌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과 유사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르네상스가 태동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았던 이탈리아의 도시를 벗어나서 시골로 격리를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서로 모여서 한 가지씩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소설 데카메론이고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소설이 되죠. 이와 같이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반증하는 중요한 사실이 아닐까 합니다. 자, 그럼 그린아트 뉴딜이란 무엇일까? 요즘 화두는 바로 한국형 뉴딜 정책입니다. 여러분께 제안 드리고 싶은 그린아트 뉴딜이라 함은 바로 공연의 디지털화, 그리고 그린아트 리빙랩을 통한 레지던스 사업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촌에 있는 여러 가지 벽에 벽화 그리기, 또는 농촌마을이나 시골마을의 구전설화를 뮤지컬이나 오페라로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새로운 뉴딜 아트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예술작품이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공연되거나 전시되기 위해서는 바로 생애 전환기 중장년층에게 문화예술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은 보통 퇴직 이후에 등산이나 낚시 등의 레저를 즐기시는데요. 이제는 문화예술로 재교육해서 그들이 단순히 문화를 향유하는 층이 아닌 문화를 재생산해내고 자발적으로 공연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 교육이 꼭 선행되어야 할 텐데요. 이런 문화예술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현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아닐까 합니다. 지역 사회에 상시 문화예술 교육 전용 공간이 마련되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 문화를 제공해서 문화예술 교육 혜택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이 포스터에 화사별소 고택음악회가 있습니다. 자, 2019년도에 하동에서 열린 음악회인데요. 바로 영화 더 테너의 실제 주인공인 테너 배재철이 실제 이곳에서 공연을 했던 것으로 더 유명한 음악회입니다. 자, 음악회 하면 단순히 음악을 듣고 즐기는 그러한 공연 예술 행위로 알고 있을 텐데요. 바로 이 음악회를 통해서 차문화를 함께 나누고 또 고택을 보면서 건축 예술을 즐기고 또 음악을 즐기면서 융복합 형태의 예술을 향유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음악회를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고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예견되는 그런 공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공연 형태도 많은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에 크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공연장에서 공연을 했다면 이제는 작은 살롱 연주 문화가 더욱 흥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살롱 연주 문화가 주는 많은 또 이점이 있습니다. 직접 예술가와 소통할 수 있고 관객들 간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앞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공연 문화를 미리 준비하고 선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사진은 독일의 라입지시에 있는 성 토마스 교회의 사진입니다. 옆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동상이 같이 서 있는데요. 바로 이 성당은 고딕 양식의 성당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성당의 양식이 고딕이었다면 매우 크고 웅장했어야 하는데 그에 비해서 이 성당은 굉장히 작고 아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회 변혁의 영향을 함께 받았기 때문이죠. 그 사회 변혁은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이와 같은 성당은 찬트라고 해서 음악 위주의 음향에서 이제는 종교개혁 이후에는 강론 위주의 음향으로 그 수요가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고딕 양식의 웅장한 성당에서는 그 음향의 시간이 5초가량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 성 토마스 교회는 한 2초가량의 음향이 돌아오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 내부 구조를 돌이 아닌 목재와 플라스터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사회 시대상을 반영하고 시대의 변혁을 함께 예술이 수용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훨씬 명료하게 소리를 듣게 되었고요. 이전보다 훨씬 바르고 다성의 화음으로 구성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대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발맞추어 예술도 바뀐 예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술 콘텐츠의 온라인화에 대한 우리가 기대 효과가 있을 텐데요. 그 배경으로는 비대면 공연의 증가로 국민의 공연 전시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되었습니다. 즉, 모바일이나 노트북,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예술 콘텐츠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 이에 발맞춰서 콘텐츠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바로 콘텐츠가 강화되어야 하는데요. 클래식과 인문학 융합 콘텐츠, 또한 공연을 배경으로 한 어떤 인문학적인 지식을 같이 가미한다면 생활 속에서 그 수요에 맞춰서 그 티표에 맞는 클래식을 인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랜선으로 떠나는 유럽 여행, 유럽 음악 여행 정도가 그 예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강화된 콘텐츠를 가지고 살롱 공연 문화와 혹은
조금 전에 제시한 고택 공연 문화 등이 확산되고 취향에 따른 어떤 공동체의 문화 향유 기회와 향유 형태가 변화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와 또 우리가 어떠한 콘텐츠를 준비해야 하는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술과 문화는 계량하기 어려운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위기의 상황에서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문화가 우리 사회에 주는 가치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를 지원해야 하고요. 이를 위해 예술 종사자들이 사회 경제적 주체로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변화되는 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믹스를 통한 예술적 가치 확산을 위해서 지속적인 온라인 콘텐츠를 생산하고 또 이를 적극적으로 향유하는 우리 사회의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